이건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의 모습인데 역시나 경제의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전기와 후기 중에서 요 후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비교하는 구도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농업부터 볼게요. 농업부터 제가 이제 PPT에는 후기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교 형태로. 자, 우선 전기는요. 직파법이에요. 이 논농사에서. 즉 직파법은 뭐냐면 그냥 씨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런 직파법. 근데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 이양법이 일반화, 그러니까 또는 이제 확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양법은 이미 고려시기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기에도 해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 이 이양법을 막는다고요. 약간 제약을 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후기에 오게 되면 이게 일반화된다. 자, 이양법은요. 논이 있으면 모판에다가 여기다가 미리 심어요. 그래서 얘는 이사시키는 거예요. 뭐를? 씨앗을. 그래서 이양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모내기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키운 다음에 갖다가 심게 되면 얘가 이미 성장한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좋은 영양분을 받고 이렇게 같이 커요. 그러면 얘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다가 그냥 같이 뿌리니까 영양분을 주면 뭐가 같이 자라게 되냐면 이 잡초와 벼가 이렇게 같이 섞인다고요. 근데 얘는 식물 심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 아예 나무 자체가 뿌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굵으면 옆에서 올라오는 잡초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그냥 자라오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죽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김매기를 하는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잡초 뽑아내는 작업. 여기에 대한 노동력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농사를 할 때는 사람이 10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양법을 쓰게 되면 10명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엄청나게 절감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요. 누구한테 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문호 개방해가지고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성인이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니까 자라오면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좋은 시스템이 나한테 무조건 혜택을 주진 않아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양법을 실시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노동력이 절감되죠? 근데 여기에서 토지에서 90명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광작이 실시된다 이렇게 해요. 넓을 광,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넓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노동력이 절감된다. 그래서 1인당 생산 경작지의 규모는 확대돼요. 그래서 광작이 성행하게 되고요. 농민 역시도 계층 분화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왜 이미 고려시기 때 후반부부터 이런 이양법이 등장은 했지만 이걸 국가는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이거? 이거 위험 부담이 커요. 모판에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얘는 수전농법이에요. 농사 보시거나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뭐냐면 바닥이 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시설을 잘 갖춰줘야 된다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자체가. 근데 얘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땅바닥이 막 건조하게 다 바싹 말라 있으면 그냥 한 해의 농사는 아예 망쳐버리는 수준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잘 갖춰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만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우리의 그 농사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중에 후반부 하게 되면 이들이 자체적으로 수리시설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왜냐면 이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이 이양법이. 그래서 그런 수리시설을 점차적으로 물을 막 끌어다가 놓고 해가지고 갖춰 나가면서 이 이양법을 결국에는 확산을 시켜요. 후기가 되면.
근데 이제 보시면 농민의 계층 분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존재들도 들어와요. 경영형 분홍. 여러분들한테 저 경영형 분홍의 개념을 정확하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일어난다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런 기술력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나 혜택을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요새 제가 극장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슈가 되는 뭐 그 역사 영화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밤에 가거나, 몰래 이렇게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해서 막 급하게 가서 보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극장에 갔는데 옛날에는 다 그걸 일일이 그 티켓을 앞에서 다 검토하고 들어갈 때도 다 보고 이거를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문 어디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새는 다 자동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시간대가 되면 그냥 앞에서 한 번만 점검을 하면 그 시간대가 되면 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만 딱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때 되면 또 나올 때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무인 편의점 보셨어요? 무인 편의점도 요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CCTV만 있고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물건 사서 골라와서 골라주는 거.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기술력이 이렇게 발달되면 우리가 과학기술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근데 소방직도 비슷해요. 그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이 막 생긴다라고 하고 생겼다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걸 나중엔 결국에는 로봇이나 이런 기계가 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엔 그런 로봇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집에 보면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사람이 일일이 노동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다르지만 모습이 똑같다고요. 이런 좋은 기술력이 들어왔을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분홍이 생기고요. 경영형 분홍이 생겨요. 이게 기술력을 잘 갖추는 분홍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토지 몇 개 못하는 이런 빈농들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토지에서 아예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도시나 여기서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임노동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모습. 자, 그 다음에 양반이 토지를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생겨요. 이거는 양반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땅을 경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걸 딴 사람한테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비나 자기 집안의 노비나 머슴 등을 고용해가지고 직접 경영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이 확대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노동력이 절감되잖아요. 그럼 이런 영농 기술을 잘 획득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논에서만 나는 벼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먹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쌀도 상품화 시키고요. 여러 가지 작물들도 상품시켜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작물이 확대된다. 이런 거. 그래서 뭐 쌀에 상품화, 또 밭을 논으로다가 바꾸는 현상, 이런 것들이 활발해집니다. 농기구도 많이 개량되겠죠? 그리고 수리시설도 확산되고, 이런 건 다 이양법이랑 맞물려서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는 거. 자, 밭농사로 가볼게요. 밭농사. 밭농사는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농종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건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견종법. 이렇게 갑니다. 이 견종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랑과 꼬랑,
고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위에다 갖다 뿌릴 때 이렇게 싹이 나면 얘가 햇볕을 받으면 쉽게 건조해지고 바람 맞으면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법을 써가지고 건조하지도 않고 촉촉하게 안에다가 아주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방어해주면서 이런 어떤 것을 농사법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자,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이 또 뭐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또 18세기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왔다 보고 있는 이제 고구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으로부터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 구황작물, 이런 것들이 재배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 고구마하고 감자가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배가 고프고 막 전쟁 나가지고 뭐 제대로 된 쌀이라든지 이런 거 못 먹을 때 이게 굉장히 금방금방 자란단 말이에요. 고구마, 감자의 뿌리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쉽게 배를 채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선 전기에 제가 나와서 일반화됐다 이렇게 가면 틀려요.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고추 나오죠. 빨간 고추.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조선 전기에 김장, 빨갛게 김장한 이 김장김치를 먹었다. 이러면 틀려요. 저 고추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전기나 고려 시기 때는 뭐 어떤 김치를 먹었겠어요? 백김치. 주로 이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한능검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문화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활하고 밀접한 거, 이런 것들도 몇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긴 해야 돼. 얘는 후반에 나온다는 거, 다. 그 다음에 인삼, 담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재배도 확산이 됩니다. 상품 작물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건 지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땅에 지불하는 대가예요. 이 관계는 뭐랑 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땅을 가진 자와 땅을 빌린 자, 이들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지대는 누가 내는 걸까요? 전호가 지주한테 내는 게 지대예요. 요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에는 타조법이었어요. 전기에는 타조법이 나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도조법. 지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도조법. 근데 앞에는 타조법을 뭐라고 했냐면 정률, 비율에 따라서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정액, 고정액이에요. 정액지대. 약 한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타조법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600두를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절반에 해당되는 300두를 지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800두를 생산하면 지주한테 얼마 줘야 돼요? 400두 정도 비율로 주는 거라고요. 내가 생산한 만큼. 근데 내가 만약에 300두를 생산했어요. 지주한테 얼마 줘요? 대략 뭐 150두를 준다고요. 이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주예요. 그러면 이 소작농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얘를 쪼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금액이 15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그냥 빌려준 관계인데 이게 신분적으로 예속되는 관계. 막 지나가다가 여기서 막 놀고 있는 거 하고 주막에서 뭐 막걸리 먹고 있는 것 같으면 네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쫄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뭐냐면 아예 결정하고 들어가요. 액수를. 대략적으로 책정되는 양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고정시키고 가요. 그러면 소작농이 600두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제 300두 정도를 내겠다.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너한테는, 너 지주한테는 그냥 무조건 300두 정도. 이렇게 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작농이 300을 하든 800을 하든 지주가 받는 건 얼마예요? 300인 거예요. 아예 액수를 처음에 고정하고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지주는 소작농을 괴롭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소작농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자기가 이렇게 800두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얘한테 그냥 300만 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자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걸 많이 썼어요. 도주오법. 이 관계는 그전에는 신분적으로 예속되는 관계였다면 그냥 얘는 계약 관계. 그냥 300만 내. 너랑 나랑 관계는 이걸로 끝이야. 뭐가 됐든 300만 내면. 이렇게 계약 관계로 돼버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소장농이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야 저렇게 이제 뭐 도조법으로 막 저렇게 하면 막 더 가져갈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소장농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생산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뭐 타조든 도조든 간에. 실제로는 쉽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이제 여러분 보세요. 조선 후기 때 이걸 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그런 영농 기술에 대한 습득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걸 기억하세요. 도자를. 이거 도박할 때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소장농들 입장에선 도박하는 거예요. 300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도조법. 이거 언제 나온다고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농서예요. 자, 농서는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전기에서 요건 다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추린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 농법서는 보셔야 되는데 농사직설 누구 거다?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땅의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실은 거예요. 농사직설. 그 다음에 이제 금양잡록, 저건 이제 성종 시기 때인데, 금양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그 시흥, 과천, 요 일대예요. 거기 일대 농사 지으면서 그 농사법을 담은 것이 이제 금양잡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황차료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명종 시기 때 나온 책입니다. 이때 무슨 난도 일어났다고요? 임꺽정의 난.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을미외배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를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기에서 고구마 감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기에서 뭐 나오냐면 나무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고 배를 채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구마 감자는 언제 나온다?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보실게요. 농가집성입니다. 농가집성.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보셨잖아요. 막 순서 묻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여러분들 같은 막 왕때의 서적을 순서 묻고 막 이런 것도 나온다고요. 어렵게 나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가 이게 전기 서적이냐 후기 서적이냐 요 정도로 섞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농가집성은 앞에 있는 서적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전기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농가집성 후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박세닥의 색경, 요것도 역시 뭐 채소라든지 과일 재배법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산림경제 다 백과사전식의 뭐 농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원 경제지. 이게 뭐 홍만선이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 내용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자, 전기와 후기. 자, 이렇게 농법서. 자, 넘어갈게요.